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에는 여기저기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범야권 200석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론이라고 붙인 이유는 이거는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장도 어떤 근거가 있는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론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설이다. 200석 설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근거가 없느냐?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 200석 설과 관련한 기사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여도 야도 술렁거린다. 범야권 200석 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선 보름전 판세는 야우세. 뭐 이 정도까지는 아주 객관적인 분석이라고 또는 아주 타당한 공감을 받을 만한 분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범야권 200석 설 이거는 정말 타당성이 없다. 설득력이 없다. 근거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 뭡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어떤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걸 퍼뜨리는 거다. 왜 퍼뜨립니까? 이번 선거 해보나 마나다. 지난번 미래통합당 시절 2020년 때보다 지금의 현재 국민의힘이 더 폭망한다. 더 참패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찌감치 선거를 포기해라. 소위 보수, 우파, 투표 그냥 포기하고 집에서 TV나 봐라. 이재명하고 비슷한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 찍들은 투표하지 말고 뭐 집에서 어쩌고 있어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이 보수 내지는 우파의 투표 의지를 꺾고 선거에 대한 이런 기대 자체를 꺾고 그 다음에 이런 사기를 꺾어서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그 조국당 이른바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그 당이 의석을 먹기 위해서 어떤 세력들이 이런 거를 내뱉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기사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 국회의원 선거를 보름 앞둔 26일 여야는 공히 현재 판세를 더불어민주당 우세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조국 혁신당 돌풍 현상에 얹히면서 꿈이라고 여겨졌던 민주당 단독 180석 범야권 200석이 실현되는 건 아니냐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민주당은 범야권 200석 같은 언급이 이어지자 입단속을 주문했고 국내임에서는 100석도 위태로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최근 범야권 200석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박지원 옛날 그 국정원장 했던 그 박지원입니다. 박지원이 지난 21일 범야권 200석을 만든다고 하면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최상병 특검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고 했고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도 탄핵 개헌하려면 200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원들도 사석에서 200석이 정말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200석이란 거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개헌을 추진할 수가 있고 단독으로 그 다음에 대통령 탄핵도 저번에 2016년도에 무슨 김무성이니 유승민이니 소위 개보신당 계열의 그자들의 동의, 협조, 동조 이런 것들을 얻지 않더라도 이재명 당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 그겁니다. 탄핵 소추를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지난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인용됐지 않습니까? 헌재에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헌재라는 기관도 뭔가 이 정말 법관으로서의 어떤 양심을 가진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도 정치적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이재명 당과 조국당이 다 합쳐가지고 200석을 차지한 마당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소추한 마당에 그게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헌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헌재가 만약에 그 국회 거야이지 않습니까? 거야를 넘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사실상 그냥 국회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국회 자체가 이재명 당과 조국 당의 사실상 놀이터가 되는 전락한 그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가결된 상황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아마 헌재는 그때 가서도 또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 과정을 다시 되돌이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게 아마 2016년 12월 아마 초순쯤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지났습니까? 한 석 달 지난 다음에 헌재에서 인용 판결을 냈습니다. 인용 결정을 내리고 나서 또 그로부터 그때가 3월 10일이고 2달 안에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5개월 정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재명 당과 조국 당이 200석을 얻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2대 국회가 개원을 이제 6월 달에 하지 않겠습니까? 6월 달에 할 경우에 바로 윤석열 탄핵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뭐 윤석열 탄핵 거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것저것 다 갖다가 일단 탄핵 소추를 밀어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개월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올해 안에 새로운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게 단순히 에이 윤석열이가 뭐 일을 못해, 한동훈이가 좌파, 한동훈이가 국민의힘을 다 망쳤어 이렇게 해갖고 에이 나 투표 안 해, 나 윤석열 안 찍어, 나 한동훈 잘 되는 거 보기 싫어 해가지고 국민의힘을 안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그냥 윤석열 심판 또는 뭐 정권 견제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권 견제가 아니라 정권 교체입니다. 윤석열 심판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 탄핵입니다. 그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몇몇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 상황 자체를 아예 상상을 못합니다.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냥 관찰자적 입장에서, 그리고 과거에도 관찰자였고 지금도 관찰자였지만 그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한번 돌이켜보면 이 이재명 당과 조국 당이 탄핵과 개헌을 할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의석 200석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안에 새로운 대통령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분위기를 타면은 누가 대통령이 됩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그겁니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쪽들은 이미 총결집을 했습니다. 이들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받는 지지율, 그 다음에 비례 정당 투표 그 지지율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들은 이미 지난 2022년 3월 달에 대선 때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들이 총결집을 했고 거기에 심지어 정의당 심상정을 찍었던 한 2.7% 그 정도까지도 이미 다 결집을 했다. 한마디로 좌파 총결집이 돼 있는 상황이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또 대다수가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제가 추정을 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나 윤석열이 싫어, 나는 한동훈이 싫어, 난 또 누가 싫어, 난 뭐가 싫어, 나는 도태우 장해찬 공천 취소해서 또 싫어. 4분 5열 돼 있다 그겁니다. 4분 5열 돼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어느 특정 여론조사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제가 지금 최근까지 본 여론조사 중에 국내임 지지율이 점차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들의 거의 대다수가 이 소위 말하는 이념 성향 그 표본 수가 그 보면은 진보가 중도 보수보다 많습니다. 원래 국내임이 잘 나갈 때는 보수가 많았고 그 다음에 중도였고 그 다음에 진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그 전에도 이 소위 말하는 보수 과표집이라는 그 허위 선전 요거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이유로 인구, 성별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민등록 조사를 통해서 각 비율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의 남녀 성별 비율은 얼마다, 그 다음에 지역별 인구 비율은 얼마다, 이걸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론조사 상에서 그거를 딱 정확하게 비율을 맞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그걸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용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념 청양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조정을 하는 거는 이거는 뭡니까? 이건 정말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진보가 원래 이 조사 이 응답자가 진보가 300명이다. 1000명짜리 표본에서. 근데 가중치를 부여해서 실제 이 조정한 걸 보면은 300명이 330명으로 10%가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보수 같은 경우에는 응답자 중에 270명이 보수라고 했다. 그러면 그냥 270명 그걸로 응답을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270명에다 또 이건 가중치를 부여한 게 아니라 이건 또 깎아내립니다. 깎아내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270이면 250으로 깎아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한 10% 정도 깎고 진보는 10% 정도 올리고 이러다 보면 그냥 안 그래도 보수가 진보보다 지금 적다는 그 여론조사에서 당연히 국민의힘이 불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실제 그게 민심일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여론조사 업체가 자기들 임의로 여기다가 무슨 비율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중치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버린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민심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민심에 의해서도 지금 국내임이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 물론 전체적으로 불리한 건 맞고 열세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뭐냐면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 이쪽에서 122석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국민의힘이 열세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2020년 총선 때보다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 있으면 의견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전국 단위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전국 단위에서는 정당 지지율이 앞섭니다. 그리고 리얼미터 같은 곳에서도 뒤지긴 하지만 그 뒤지는 게 오차 범위 안에서 뒤집니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3점 몇 퍼센트 포인트 되기 때문에 그 오차 범위 안에서 뒤질 뿐 어디가 앞선다, 어디가 뒤진다. 지금 이렇게 결론 내릴 만한 상황이 아니다 그겁니다. 물론 이제 지역별 여론조사를 보면 압도적으로 지금 불리한 지역들이 많이 눈에 띄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언론 매체들이 일부러 그런 지역들만 관심 지역으로 꼽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발표함으로써 이런 국민의힘이 불리하다, 국민의힘이 망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도 하시겠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불리한 상황은 아닌데 왜 이 유권자들은 특히나 이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벌써부터 뭔가 이 망조가 들었다는 이런 공포 내지는 두려움 이런 우려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이제 뭡니까? 하다못해서 이런 유튜브 영상도 잘 안 보시려고 한다. 이겁니다. 왜냐? 흥이 안 나고 신이 안 나고 짜증이 난다. 보기 싫다. 이렇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선거날에 사전투표든 뭐 본투표든 그 선거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안 하는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이재명 지지층에 비해서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선거일에 가면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는 뭐 엇비슷 살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내미 분위기가 한참 좋을 때는 이 사람들도 다 투표를 할 생각이었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점점 그 의지가 꺾인다 이렇습니다. 그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2020년 총선보다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왜냐? 2020년 총선 당시 한 선거를 2주 정도 앞뒀을 때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거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한 35%, 36% 정도 나왔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미래통합당 당 지지율은 한 22%, 23%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2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뭐 한 50%, 60% 정도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35%다. 그럴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면 거의 한 52% 이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 국민의힘이 불리하게 나오는 무선 자동응답, 리얼미터 여론조사 방식에서도 오차 범위 안에서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인 판세는 결코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2020년 미래통합당 시절에도 지금 국내힘의 전신이니까 그냥 국내힘으로 통칭하겠습니다. 국내힘이 과연 그때 몇 석을 얻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또 이제 통계를 잘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뽑아갖고 왔습니다. 바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거 결과를 보면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3석, 미래통합당이 84석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통합당이 그때 84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 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를 미래한국당이 19석을 얻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83에 19석 이렇게 하면 얼마입니까? 104석입니다. 104석에 그때 당시 보수 성향 무소속이 한 4명인가 5명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108석, 109석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게 아주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최악의 상황의 기반 위에서 생각을 해야지 이 밑으로 내려갈 일은 정말 대사변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이 2020년 총선 때보다 상황이 불리하다, 상황이 더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2020년보다는 최소한 더 많이 받는다. 다만 지금 현재 이 비례 의석을 조국 혁신당이 지지율을 많이 받고 더불어민주연합이 또 그만큼 받기 때문에 과거에 미래한국당이 받았던 그 비례 지지율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비례 의석이 좀 줄 수는 있다. 그러니까 한 105석 뭐 이 정도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지 100석 미만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그 2022년 대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선 그 지지율 그때 당시 48% 이게 48%였다가 점점 떨어져서 30%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올라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율도 40%대로 회복했다가 지금 다시 30%대로 잠깐 내려갔습니다. 30% 후반대로.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인데 현재 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떨어뜨렸던 악재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 점 그리고 그것들이 여론조사에 반영되려면 조금 상당 기간 그 기간이 필요한 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과 조국이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 봤을 너무 망발 내지는 너무 오만한 발언들을 한다. 국민들을 갖다가 너무 무시하는 발언들을 한다. 한마디로 그 언행이 오만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현재 이 오차 범위 안에서 약간 열세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 또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당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슨 범야권 이재명당과 조국당이 합쳐서 200석 그래서 윤석열 탄핵 개헌 그 무슨 개헌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현재 상태에선 불가능하다. 그리고 앞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예상컨대 더불어민주당 이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 걸 또 고려하면은 앞으로 총선은 200석 범야권 200석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과연 이재명과 조국당이 합쳐서 과반을 이룰 수 있겠느냐 이걸 관심사로 봐야 한다. 그거를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추이를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엔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기는 당은 어떤 당이 이기는 줄 아십니까? 그 지지자들이 다 나가서 투표를 해주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선거 구도는 항상 똑같습니다. 지난 대선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을 찍은 사람 48, 그 다음에 이재명과 심상정을 찍은 사람은 52 이렇게 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나가면 당연히 좌파가 이깁니다만 좌파 표가 떨어지고 그 지지층이 이탈하고 이 우파가 결집해서 투표를 한다고 하면 우파가 이길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거를 항상 아셔야 됩니다. 나는 분위기가 이러니까 투표 안 해. 나는 이러니까 포기해. 나는 이제 안 해. 지지 안 해.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을 지지 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이런 소위 말하는 급변 사태들,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사건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생기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이 정치적인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치의 혼란은 경제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경제의 혼란은 결국엔 각 가게의 경제적인 타격 이런 걸 갖다가 직접적으로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